2024년은 명실상부 KF-21의 해였습니다. 마하 1.8 돌파를 비롯하여 미티어 발사 성공 등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는데요. 그런데 KF-21에 대한 극찬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의 군 전문가들조차도 앞으로 KF-21이 전투기 시장을 좌우할 것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의 요청대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인 KF-21이 어째서 최고의 전투기인지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KF-21의 개발 과정에서 시험비행 조종사의 역할은 매우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험비행이란 단순히 비행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성능을 분석하는 과정이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고도와 속도, 연료 사용량 등 모든 요소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엔지니어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정확히 수집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KF-21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공군이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완벽한 전투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카이의 공식 채널에 등장해 독자들의 여러 질문에 답하면서 후배 파일럿에 대한 조언과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KF-21에 관심을 둔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바로 F-16이나 라팔과 같은 베스트셀러 전투기와 KF-21에 대한 비교라고 하는데요. 테스트 비행사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KF-21은 세계적인 전투기와 비교해도 성능이 밀리지 않으며 향후 개발을 통해 더욱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라팔이나 F-16 등은 현존하는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상위권을 달리는 기종인데요. 그러나 KF-21은 단순히 현재의 성능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전장 환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항공산업의 발전을 상징하는 기체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성능뿐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 발전 가능성에 있습니다. 즉 KF-21이 현재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개발이 진행될수록 더 높은 세대로 진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스트 조종사는 자신이 라팔 대비 KF-21의 우수성에 대한 증거에 자신의 과거 경험을 들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과거 레드 플래그 훈련에 함께 참가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당시 라팔 전투기는 F-15에 비해 작지만 프랑스 공군의 임무를 훌륭히 완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투기의 크기나 단순한 성능만으로는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더 이상 글로벌 시장의 고객이 일반적인 환경에서 라팔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더구나 라팔에는 수급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국제군사뉴스 채널 디펜스 뉴스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라팔의 월간 생산 가능 수량은 겨우 한두 대 수준으로 라팔의 공급사 다쏘의 생산 설비에 큰 문제가 있음을 폭로했습니다. 다쏘는 2024년 말까지 20대를 납품해야 하며 기존 계약 물량 223대의 생산도 적체된 상태인데요. 현재 다쏘는 한 달에 5대 이상을 생산해야 기존 계약에 대한 납기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는 수개월 안에 3대로 끌어올리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다쏘의 생산 라인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면 생산 적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 속도와 재고 문제 외에도 다쏘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또 있습니다. 라팔은 2001년 실전 배치 이후 벌써 20년이 넘은 기체로서 벌써 노후화가 우려되는 기체입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4.5세대로 시작한 KF-21과는 레이더 등 첨단 기능 면에서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라팔은 초창기 버전에서 A사 레이더조차 탑재하지 못했으며 후기형 기체들의 A사 레이더를 탑재한 이후 초기형 기체도 순차적으로 레이더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투기와 레이더 체계가 자주 오류를 일으키고 있어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A사 레이더로 교체하는 과정에서만 10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KF-21은 외형 설계만으로도 스텔스기에 준하는 피탄 면적을 보이는 전략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외형 설계는 후속 개량을 진행하더라도 함부로 변경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대한 대처 능력에서 라팔이 KF-21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라팔을 도입하면 적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대폭 낮추는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지 못하는 대신 강력한 공격력을 확보, 전략적 억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함재기로도 개발돼 프랑스 해군에서도 쓰이는 라팔은 공대함 능력이 막강하고 500km 떨어진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스칼프 공대지 미사일과 미티어 미카 NG 공대공 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라팔의 이 같은 특성은 KF-21과 매우 비슷합니다. KF-21은 5세대 전투기보다는 스텔스 성능이 낮지만 미티어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으로 막강한 공격력을 갖출 전망입니다. 프랑스 군사 매체 인터내셔널 밀리터리 인터넷파는 밀리터리 와치 매거진의 기사를 인용 KF-21은 러시아의 수호이 35,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범유럽의 유로파이터와 같은 경쟁자보다 훨씬 앞선 스텔스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언급했듯 4세대기를 넘어서는 KF-21의 설계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KF-21은 4세대와 5세대 사이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다수의 전투기 전문가들이 수호이 57보다 KF-21이 더 유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주목할 요소는 KF-21의 엔진 성능입니다. 현재 KF-21에 탑재한 엔진은 비록 국산화된 엔진은 아니지만 GE의 F414G 400K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수호이 57에서 사용하는 러시아제 AL41 F1 터보팬보다 더 안정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AL41 F1 터보팬은 단순한 물리적 수치만으로는 F414G 400K 엔진보다 더 강한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신 연료의 효율이 떨어지고 정비 과정에서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엔진 국산화에 돌입하였으며 엔진의 성능 기준을 F414G 400K에 준하도록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한국산 항공기 엔진을 탑재하더라도 전투기 엔진의 안정성에서 세계 정상급 전투기들과 경쟁하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테스트 파일럿은 영화 탑건 매버릭에서 묘사된 F14와 5세대 수호이 57 전투기의 대결 장면을 언급했습니다. 중요한 건 전투기가 아니라 조종사다라는 주인공 루스터의 발언은 오늘날 공중전이 준 중요한 교훈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의 전투기라 해도 그것을 다루는 조종사의 기량이 뒤떨어진다면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전투기 성능과 조종사 능력 간의 상호작용이 공중전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 비행 조종사들 역시 KF-21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에 임하고 있는데요. 비행 후에도 조종사들은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행기의 성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 방향을 조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무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그 무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전투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공기의 성능과 무장, 조종사의 기량, 그리고 전장의 전략적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KF-21의 미래 성능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투기의 생존성은 단순히 기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여러 방어 장비와 전자전 장비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영화 속에서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섬광탄이나 레이더 교란 장치처럼 전투기는 적의 공격을 피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많을수록 전투기의 생존성은 높아지고 전장에서의 생존 가능성도 크게 향상됩니다. 특히 KF-21은 그러한 방어 장비를 현대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미래 전장 환경에서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대한민국은 KF-21을 통해 전투기의 성능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생존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F-21의 개발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2026년 초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개선을 통해 KF-21은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 비행 조종사들은 KF-21을 통해 미래 한국 공군의 전투력을 책임질 후배 전투기 조종사들이 더욱 강력한 전력을 갖추도록 돕고자 하는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이 노력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 국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KF-21은 단순히 국산화에 성공한 전투기가 아니라 우리 후세대를 위해 항공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대한민국의 꿈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이 계속될수록 KF-21은 더 큰 성과를 이뤄낼 것입니다. 카이 조종사분들의 노력만큼 미래엔 더 개량되고 발전한 KF-21이 세계 시장을 잠식하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4개국이 공동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뛰어난 공대공 및 공대지 능력 그리고 높은 기동성이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1970년대 말 유럽 각국이 차기 전투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시작되었을 만큼 오래되었는데요. 당시 영국, 독일, 프랑스는 각각 독자적인 차기 전투기 개발을 구상하고 비용과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유로파이터의 기술적 기원은 영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BAE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사의 고등 전투기 사업에서 개념이 정리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1982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영국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은 BAE는 실험 비행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 프로그램의 결과로 1986년 8월에 초도 비행을 한 기술 실증 실험기가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타이푼은 이 실험기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형태를 보입니다. 그러나 각국의 요구사항과 전술교리의 차이로 인해 유로파이터 타이푼 개념 결정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소련 폭격기를 요격할 수 있는 공대공 전투기를 선호했으며 프랑스는 다목적 전투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프랑스는 결국 독자적인 전투기인 라파를 개발하게 되었고 유로파이터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4개국의 합작 프로젝트로 남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냉전 종식과 소련 붕괴로 인해 유로파이터 타이푼 개발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으며 각국의 재정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1994년에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998년에 명명식을 거쳐 2003년부터 본격적인 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개발부터 배치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기동성과 안정성 등에서 꽤 준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연료 탑재량 부족, 공대지 무장 운용의 제한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생산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개선되지 않자 타이푼을 사겠다는 국가는 사라졌고 신규 수주 부족으로 2018년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카타르와 독일, 스페인의 추가 발주로 간신히 호흡기를 단 타이푼은 현재까지도 지리멸렬한 생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유럽 국가들은 미국산 F-35와 F-16을 주요 기종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한국의 KF-21과 같은 새로운 기체의 등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무리 타이푼이 고급 전투기라는 이미지를 고수하려 해도 시대에 뒤처진 전투기일 뿐더러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생산과 유지보수 라인의 전투기를 구입하려는 국가는 없을 테니 말입니다. 더구나 타이푼과 거의 모든 면에서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한 KF-21의 등장은 타이푼의 운명에 종지부를 찍고야 말았습니다. KF-21 보람에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이스라엘의 엘타 시스템,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등이 기술 파트너로 참여해 성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KF-21은 쌍발 엔진을 탑재한 다목적 전투기로 각 엔진마다 드라이 추력 58.8kN, 애프터버너 작동 시 추력 97.9kN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드라이 추력은 최대 116kN이며 애프터버너 작동 시 거의 200kN의 추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최대 속도는 마하 1.8 이상이며 전투 행동 반경은 1000km에 달합니다. A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장비를 모두 국산 기술로 개발했는데요. 또한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마틴 베이커 사출 좌석 등도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하여 최고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럽 컨소시엄이 개발한 전투기 타이푼 역시 쌍발 엔진 탑재에 우수한 공중전투 능력과 다목적 임무 수행이라는 비슷한 공통점을 갖지만 높은 가격과 유지비, 자잘한 고장 이슈가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더구나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
도입 비용만 약 1억 2,400만 달러, 한화 약 1,700억 원에 달해 KF-21의 2배에 가까운데요. 이에 반해 KF-21 보라매는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성능까지 제공하여 유럽 전투기와 비교해도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KF-21은 타이푼과 같은 4.5세대 전투기지만 향후 5세대 및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는 설계를 갖추어 5세대 전투기 카테고리로 완전하게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술했듯 가격 경쟁력에서도 KF-21은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요. KF-21의 초기 양산 가격은 후속 군수 지원을 포함해 대당 약 1,000억 원 수준으로 1,500에서 1,700억 원가량의 타이푼에 비해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더구나 타이푼은 이미 여러 차례 개량을 거친 기체로 추가적인 가격이나 여력이 적지만 이제 막 양산을 시작한 KF-21의 수출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 단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다국적 합작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수출 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복잡한 정치적 문제가 수반되는 반면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로 수출 과정에서 정치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타이푼은 개발국의 명분에 따라 수출을 반대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령 독일은 튀르키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구매에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반대 이유는 튀르키의 시리아 및 이라크 내 군사행동 때문이었는데요. 독일의 반대로 타이푼을 도입하지 못한 건 튀르키예뿐만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몇 년간 자국 공군의 현대화와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유로파이터 타이푼 도입 과정에서 인권 문제와 관련된 국제적 비난을 받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내전에서 보여준 행동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특히 유로파이터 타이푼 컨소시엄의 주요 국가인 독일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무기 거래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했으며 결국 이로 인해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통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타이푼 관련 협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발국들은 타이푼을 발전시킬 생각보다는 새로운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며 타이푼을 퇴역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프랑스, 스페인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인 FCAS를 개발 중이며 이탈리아는 미국과의 밀착을 강화해 F-35 도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타이푼은 유럽 내에서 고립된 기체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KF-21은 타이푼의 개발 국가들의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유럽 군사 전문지들도 KF-21의 등장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KF-21의 종합적인 성능으로 비춰볼 때 현재 개발되거나 개발된 4.5세대기들과 KF-21의 차이는 무엇이길래 이렇게 외신들이 연이어 보도를 내놓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가 현존하는 4.5세기급에서 가장 우수한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 군사 전문지들은 KF-21 보라매의 효율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공중전 외에도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스텔스 기능은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적의 대공 방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뚫고 침투할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유럽의 한 언론에서는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들, 특히 다소항공, BAE 시스템즈, 사브 같은 기업들은 KF-21 보라매의 등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같은 분야에서 경쟁하는 쟁쟁한 라이벌이 있어야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KF-21과 유로파이터 간의 경쟁은 KF-21의 손쉬운 승리로 결론 지어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타이푼의 종말이 한국에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타이푼은 유럽의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 개발한 전투기이지만 국가 간 정치적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완벽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독자 개발을 택한 한국의 선택은 탁월한 결정이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한때 유럽의 자존심이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기 중 하나로 평가받았지만 이제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으며 유럽 방위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KF-21 보라매와 한국 방사는 세계 방위 산업의 중심으로 진출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서울 아덱스 2023 이후 1년 만에 공개된 KF-21의 시범 비행은 찬사 1색이었습니다. 그
그동안 KF-21은 무장 사양 등의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성능 안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테스트 비행사는 물론 엔지니어들이 KF-21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공군이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완벽한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건 전투기가 아니라 조종사다라는 말처럼 전투기의 성능과 조종사 능력 간의 상호작용도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접어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KF-21에는 수많은 난관이 있었는데요. 외적으로는 인도네시아 문제부터 내부의 카이다 타당성 조사로 인한 양상까지 KF-21은 많은 의심의 눈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첫 시제기 출시 이후 2년 만에 이뤄낸 성과는 놀랍기만 합니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릅니다. 대한민국의 KF-21 보람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인 문제와 위험 요소를 아직 갖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엔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며 외부적으로는 전술했듯 라팔과 같은 경쟁자들인데요. 현재 KF-21에는 미국 G사의 엔진 설계 도면을 받아 라이센스 생산한 터보팬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G의 F414G 400K 엔진은 수호이 57에서 사용하는 러시아제 AL41 F1 터보팬보다 더 안정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AL41 F1 터보팬은 단순한 물리적 수치만으로는 F414G 400K 엔진보다 더 강한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신 연료의 효율이 떨어지고 정비 과정에서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엔진 국산화에 돌입하였으며 엔진의 성능 기준을 F414G 400K에 준하도록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한국산 항공기 엔진을 탑재하더라도 전투기 엔진의 안정성에서 세계 정상급 전투기들과 경쟁하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산 엔진의 장점은 그대로 단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정부가 마음을 바꾼다면 KF-21 보라매의 해외 판매를 통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엔진은 최첨단 공학 기술의 집약체로 한국과의 국방력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데요. 어려운 기술 수준만큼 엔진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한 18,000에서 2만 파운드급 엔진을 두고도 말이 많았지만 현재 엔진 개발을 담당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대 중반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여 연간 300개의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데다 F-22 랩터와 F-35A 전투기의 엔진과 비슷한 수준으로 목표 성능을 설정, 여기에 앞으로 약 5조 원 이상의 연구개발 자금이 국고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KF-21은 4.5세대 수준의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외신에선 여전히 5세대기를 위협할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종료된 중국 에어쇼에서 보여준 중국 최신의 전투기들과 비교해봐도 KF-21의 기본 성능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은 에어쇼를 통해 젠35A와 제니10 스텔스 전투기가 미국의 F-35에 맞먹는 성능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외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의 스텔스 기체는 미군의 F-35를 겨냥해 개발됐을 뿐만 아니라 사양마저도 베낀 복제판에 불과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들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미군의 F-35와 F-22의 설계 특징을 모방한 흔적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헷갈릴 만큼 외형부터 레이더 배치, 심지어 전투기 내부의 배치와 계기판, HUD까지 중국산 스텔스기는 F-35를 고스란히 닮아 있는데요. 그러나 외형을 카피할 수는 있었지만 아직 속까지 흉내내진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이 젠35A에 장착한 WS-13E 엔진은 아직 신뢰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로 F-35의 F-135 엔진은 물론 한국의 KF-21 엔진에도 비빌 수 없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세대기 이상을 넘본다는 중국산 전투기가 4세대기의 개량형인 4.5세대 보라매의 성능에도 못 미친다는 것인데요. KF-21은 4.5세대 전투기에서 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 단계를 밟을 예정이며 EA, EX, SA로 명명된 세 종류의 KF-21 개량 버전까지 개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개량형은 전자전 능력을 탑재한 KF-21EA로 전자전 기능적의 전자 시스템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면서 반대로 아군의 전자 시스템은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를 의미하는데요.
한국이 에스코트 제머 개발을 준비 중이란 것이 공식화되었다는 점은 한국의 전자전 능력 향상에 매우 큰 강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KF-21EA는 복좌형 모델을 기반으로 전자전 오퍼레이터가 탑승한 상태로 전자공격 장비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KF-21의 무장 장착대 구성을 변경한 후 전자전 포드와 여러 미사일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도록 개량 작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개량형은 KF-21EX로 이전까지 블록3로 불리던 성능 개량 방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을 추가하여 한 단계 더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현재도 KF-21은 스텔스기 바로 아래 단계의 피탄 면적 등급을 보유한 4.5세대 전투기이기에 5세대 스텔스기로의 성능 개량을 기대하는 목소리를 의식한 개발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출형 모델인 SA 버전입니다. 해당 국가의 작전 환경과 군 특성을 감안하여 보조 연료 탱크 추가 버전 등 도입국의 요구사항에 따라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KF-21은 6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전술의 뜻, KF-21은 블록 단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블록 1에서 공대공 능력을 확보하고 블록 2에서 공대지 성능까지 갖춘 멀티롤 전투기가 발전하며 블록 3에서 제한적인 5세대 전투기 성능을 갖추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블록 3 이후에는 곧바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KF-XX 프로그램으로 진입할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KF-XX는 완전한 스텔스 성능, 고도화된 유무인 복합 체계인 지능형 멈티, 편대 단위로 센서 데이터를 융합하여 상황 인식 능력을 극대화하는 고성능 센서 융합, 고출력 레이저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KF-21 개발 단계에서 무리하게 6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 KF-21 블록 3까지 기반 기술을 확보한 다음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한 번에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단계를 밟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KF-21은 동급의 경쟁 기종을 앞서는 스텔스 성능과 기본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프랑스 군사 매체 인터내셔널 밀리터리 인터넷파는 KF-21이 러시아의 수호이 35,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범유럽의 유로파이터와 같은 경쟁자보다 훨씬 앞선 스텔스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로 4세대기를 넘어서는 KF-21의 설계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KF-21은 4세대와 5세대 사이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를 계획하는 국가로 리그의 수준을 넘어섰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 뒤를 쫓고 있는데요. 물론 인도와 터키 등의 국가도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만들어 한국과 경쟁하길 바라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외신들은 한국이 몇 년 뒤엔 중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방위 역량 강화의 한 축이 될 KF-21은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발전될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중국이 한국의 KF-21을 무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스텔스 성능입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제니10과 젠35는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한국의 KF-21은 4.5세대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투기가 더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KF-21의 내부 무장창과 완벽한 스텔스 성능은 KF-21EX로 명명된 블록 3 단계에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부 무장이 가능한 제니10과 젠35가 일부 스텔스 성능에선 다소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간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레이더 기술의 차이입니다. 즉, 상대가 스텔스 성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거나 비록 아군의 전투기가 스텔스 성능에서 다소 열세일지라도 적군의 레이더 성능이 떨어진다면 이러한 차이는 얼마든지 상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KF-21은 A사 레이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질화갈륨 소자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여 갈륨 비소 소자를 활용한 레이더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화갈륨 소자는 갈륨 비소 소자보다 더 강력한 출력을 낼 수 있으며 열에 강하기 때문에 냉각 장치의 부피를 줄여 레이더 크기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질화갈륨 소자를 국산화하여 레이더 모듈에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각종 제재로 인하여 질화갈륨 소자의 수급과 개발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중국의 전투기가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우수한 레이더 성능을 기반으로 얼마든지 중국의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면 마치 어떤 레이더도 모두 피해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이사 레이더는 충분히 스텔스 전투기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대역의 레이더 전파는 제 아무리 뛰어난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더라도 탐지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 한국은 레이더 기술 측면에서 중국에 앞서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젠20과 젠35를 얼마든지 조기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은 한국 전투기의 엔진 문제를 약점으로 지적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중국의 허장성세입니다. 중국 언론은 KF-21에 사용하는 F414G 400K의 성능을 문제 삼아 젠20은커녕 젠35보다 더 떨어지는 기동성을 갖추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정작 중국이 자랑하는 젠35의 최고 속력과 엔진 출력은 KF-21과 비교하여 그다지 특출난 장점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맹점입니다. 젠35에 장착된 엔진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WS-19 엔진으로 WS-19 엔진은 애프터버너를 사용할 경우 약 24,000파운드의 출력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중국이 무시하는 F414 엔진의 출력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KF-21과 젠35 모두 두 개의 엔진을 장착한 쌍발 전투기인데 각각 애프터버너를 사용하게 되면 KF-21은 44,000파운드, 젠35는 48,000파운드의 추력을 낼 수 있는데요. 엔진 자체의 성능 수치 차이가 크지 않은 것도 중국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우습게 만들지만 4,000파운드 이상의 출력을 더 낼 수 있는 젠35의 최고 속도는 마 1.8로 KF-21과 동급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KF-21이 4.5세대 전투기로서 7.7톤 수준의 무장을 장착하고 임무에 투입하는 반면 젠35는 5세대 스텔스기이자 함재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내부 무장창에는 겨우 2톤 수준의 무장만 가능하며 외부 무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KF-21보다 3톤 이상 가벼운 중량으로 비행한다는 점입니다. 엔진의 출력이 조금이나마 더 앞서는 데다가 내부 무장만 사용할 경우 한국보다 더 가벼운 무게로 비행하는데 정작 최고 속도는 동일하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중국 전투기 엔진은 수치상의 재원만 높게 나올 뿐이며 실제 성능은 한참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중국이 엔진의 성능을 핑계로 KF-21을 폄하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억지인 것입니다. 게다가 F414 엔진은 한국의 KF-21 이외에도 F-18EF 슈퍼호넷과 자스-39 그리펜 등 다른 기체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성능 검증이 완료되었지만 중국이 자랑하는 WS-19는 이제 겨우 젠35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실전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단점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신 엔진인 WS-19조차 신뢰성이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 이보다 이전에 개발된 WS-10C, WS-15 계열의 엔진을 탑재한 젠20의 엔진 신뢰성은 말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의 억지 주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은 한국 전투기에 무장 체계를 두고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투력 측면에서 중국보다 열세에 놓여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젠20 등의 전투기에 사용하는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거리를 보유한 미사일은 사거리 200km 수준의 PL-15와 300km 수준의 PL-21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장거리 미사일이 없다는 중국 측의 주장과 달리 이미 2024년 5월에 미티어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은 유럽이 개발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정확한 최대 사거리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수의 군 전문가들은 최대 300km 수준의 사거리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수치상의 재원만을 놓고 보면 중국의 PL-15, PL-21과 비교해서 절대 부족한 사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자체 기술력으로 미티어와 동일한 덕티드 램제트 기술을 활용한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KF-21의 사거리를 지적하는 것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PL 시리즈는
고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성능이 좋지 못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왔는데 제 아무리 미사일의 하드웨어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조준하고 유도할 소프트웨어 성능이 부족하면 미사일은 제대로 된 교전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전투기가 PL-15를 달고 출격한다면 오히려 한국 전투기가 더 먼 거리에서 뛰어난 에이사 레이더를 기반으로 미티어 미사일을 통해 적을 분쇄하는 교전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의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국은 젠10을 KF-21과 비교하는 어리석은 주장을 일삼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5세대 전투기조차 객관적인 지표에서 KF-21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의 20년 전에 개발된 4세대 전투기를 두고 KF-21과 비교한다는 건 군사 전문가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역시 달라도 달랐습니다. 젠10에 에이사 레이더 등을 장착하고 나름의 4.5세대로 분류되는 젠10C는 보유 수량 측면에서 중국의 주력 전투기로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젠10C는 수치상으로 최대 28,000파운드를 낼 수 있는 엔진을 하나만 장착한 단발 전투기이기 때문에 두 개의 엔진으로 44,000파운드급의 출력을 낼 수 있는 KF-21보다 한참 떨어지는 엔진 성능을 보유하였으며 11개의 하드포인트에 5.6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12개의 하드포인트에 7.7톤의 무장을 장착하는 KF-21보다 전투 효율이 한참 떨어집니다. 또한 젠20과 젠35의 엔진 분량의 시발점이 젠10이라는 점에서 수치상의 성능보다 더욱 떨어지는 성능이 구현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은 소련 이외에 국경을 맞댄 강대국이 없었던 특성상 육군보다 해군과 공군에 많은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던 한국은 해군과 공군보다는 육군에 더 많은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작전 환경의 특성은 한국이 항공기 분야에서 다소 후발주자로 출발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앞서 나간다고 생각했던 전투기 분야에서 KF-21이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중국은 여러 이유를 빌미로 KF-21의 성능을 더욱 폄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최적의 전투기로 KF-21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블록원을 넘어 계속해서 발전하는 KF-21이 중국의 패권 야욕을 저지하고 한국의 안보를 수호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